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직접 만나서 농담까지 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오해를 하고 있다. 트럼프의 큰 그림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연설을 할 때마다 약달러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저금리를 하겠다, 저물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달러와 고금리 현상,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약세가 되는 현상, 이 현상은 서로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장기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자본이 유입이 돼서 강달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 금리가 올라갔지만 달러도 같이 던지는 거죠. 달러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달러도 같이 던지는, 이 시장에서 달러와 미국 국채를 동시에 던지는 이 현상만큼은 트럼프의 생각대로 지금 굴러가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가장 아픈 골이 그게 뭐냐면, 사실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잖아요. 근데 지금 국채 안 팔리잖아요. 더더군다나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반토막을 내놨어요. 미국 애들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디폴트 선언을 해버립니다. 국채가 많잖아요. 국채 원금 안 주면 돼요. 미국이 야, 오늘부터 우리 국채 10년간 돈 못 줍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냥 연준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연준 저거 110몇 년밖에 안 돼요. 지금 국채를 판다고 하는 것도 미국 국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달러를 파는 것도 미국 돈을 못 믿겠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팔기 시작하면 미국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중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도 정말 우당탕탕했는데 하반기는 또 어떻게 전개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두 명의 제가 경제 분석하시는 여러 전문가들 중에서도 참 많이 배우고 거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먼저 김대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훈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가볍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 경제적으로 변동이 하도 심해서 많이 어수선하실 거예요. 정말 경제 지표도 하루가 다르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우리 김광석 교수님이 하시는 이게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탑 경제 리뷰 분석 기관인데, 김광석 교수님과 이렇게 자리하면서 경일남 독자님들과 함께 세계 경제, 한국 경제를 이렇게 종합 분석하고 전망해 본다는 거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또 겸손의 인사를 주셔서 노영훈 기자님도 인사 한번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에 있는 노영우라고 합니다. 아까 그 김대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즘 그 트럼프 월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진짜 변동성이 심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경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토론자이자 뭐 약간의 진행자 역할로 3자 토론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2025년 상반기를 좀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 트럼프의 행보, 트럼프가 지금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호떡을 뒤집듯이 했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지켜보셨는지 소위 리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2025년 하면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지금 우글우글 끓고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닌데요. 트럼프가 당선된 게, 확정이 된 게 2024년 11월 초고, 당선자 신분 때부터 파란을 일으켰지만 1월 20일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그야말로 판을 흔들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 뭐 가까이서 트럼프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직접 만나서 농담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이 트럼프의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오해를 하고 있다. 트럼프가 미추강이 아니냐. 좀 왜 저래 트럼프. 적극적이다. 뭐 이런 편견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매우 준비된 사람이고 절대 적극적이지 않아요. 계획된 사람입니다. 다만 방법이 터프하고 전략이 남하고 좀 너무 달라서 그런데 1기 때하고 2기 때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요. 사실 트럼프의 구상은 8년간의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가 재선은 분명히 한다. 그 슬리피 바이든한테 자기 떨어지라고 생각도 못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대처하는 이상한 문제가 터져가지고 인기가 떨어져서 낙마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는 일단 의석 구도를 보면 민주당이 여소야대인 상황이었고 거기서는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 권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대통령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 권력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게 장기 목표였고 거기다가 2기가 되면 1기에 쌓아놓던 걸 가지고 8년 중에서 전반전 4년은 심어놓고 나머지 후반전에 본인이 의도한 것을 다 한다. 이런 전략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전략을 제대로 못 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기 때 뭐 별로 한 게 없잖아. 1기 때도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거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미중 무역 협상하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대두를 사준다 이런 협상들을 막 할 때 그때도 바로 직후에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걸 챙기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면서 준비된 게 워낙 많으니까 매일같이 행정명령을 때리고 그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트럼프는 어떤 생각이냐? 트럼프는 결국은 미국을 좀 잘 사는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뭐 표현이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마가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한마디로 미국 좀 제대로 하는데 제대로 하는 그 목표는 뭐냐? 제조업이 살아야 되고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해소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정책들을 폈는데 그게 나름대로의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서 관세 폭탄 터뜨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그 반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 트럼프의 큰 그림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오늘은 그 대목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직접 만나고 오셨고 또 트럼프가 일관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반기도 그러했다면 하반기는 좀 이런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트럼프가 저도 처음에는 저도 뭐 이렇게 기사도 쓰고 트럼프 외신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상당히 포퓰리스트다. 상당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는 연설을 할 때마다 약달러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저금리를 하겠다. 그리고 저물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역 수지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가 다 안 맞는 얘기들입니다. 약달러를 하게 되면 약달러를 하고 저금리를 하면서 저물가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물가 약달러가 되면은 미국의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미국의 물가는 올라가는 거고 무역 수지를 개선을 하겠다.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게 되면은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관세를 부과하면 또 다시 또 고물가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구슬이 꿰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달러가 지금 실제로 약세가 되고 있고요. 관세를 통해서 이제 무역 수지가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세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고 있고요. 한 가지 남은 건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지금 고금리거든요. 고금리인데 트럼프는 이제 저금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금리 문제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결을 하면
트럼프가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어떤 그 경제학자들이 비웃었던 이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금리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정책을 내놔서 금리를 안정시킬 것인가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그걸 저금리로 유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모순이 됐던 이런 상황들이 트럼프의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한 번도 다른 나라들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어떨 때는 반시장적이고 어떨 때는 그 뭐 자본주의의 어떤 원칙을 위배하는 것 같지만 트럼프가 이제 공약으로 얘기했던 그 네 가지들이 뭔가 이렇게 그 그림이 이제 형성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의 상반기 동안 지켜보신 이제 트럼프의 행보를 보시고 평가를 좀 들었는데 또 저도 저의 평가 의견을 드리면 마침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게 서로 네 가지 목표나 변수가 들어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더 오히려 잘 들어맞는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들어맞지가 않죠. 현실적으로는 들어맞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걸 저는 이론적으로도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 의식은 두 가지 적자를 해결하자,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해결하자라는 이 문제 의식하에 모든 것이 출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 전쟁이라 그밖에 나머지 카드들을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내 제조 기지를 옮겨서 경기 부양을 하려면 그러면 강달러일 때보다는 약달러일 때 훨씬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 기지를 옮긴 다음에 약달러 환경으로 이끌면 기업들이 결국 많이 미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구조가 되니까 무역 적자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그 과정에서 수단으로 쓴 관세 전쟁 거기에 약달러까지는 저는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도든 의도치 않든 관세 전쟁을 펼치면 일기 때도 경험을 했겠지만 총 GDP 대비 세계 총 GDP 대비 세계 총 무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요. 이 얘기는 세계 많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위축시켜요. 생산량을 줄여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물가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과소 공급 때문에 공급량이 주니까 과소 공급 등등으로 인해서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들은 작용되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그러니까 GDP로 따지면 26%가 미국이고 74%가 대세계인데 이 대세계 GDP를 구성하는 경제권에서는 오히려 과잉 공급이 야기되죠. 미국으로 철강 수출 못하고 알루미늄 수출 못하니까 과잉 공급 때문에 덤핑으로 다른 나라에 팔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업들의 생산이 줄고 신규 투자가 주니까 결과적으로 총수요가 주는 거고 그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야기되듯이 저는 어떻게 본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인플레 압력이 찾아올지라도 대세계에는 디플레 압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은 디플레 압력의 영향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약달러를 만드는 여정에서 그것이 또 물가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물가 안정은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반드시 인플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가 안정에 기여를 오히려 하고 오히려 경기를 하방 압력을 주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물가를 트럼프가 트위터에다 대고는 계속 파월 압박하고 있지만 사실은 금리는 파월이 결정하는 것이고 금리를 인하할 만한 환경을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니까 물가 안정을 유도해야만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니까 압박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통화 정책의 어떤 독립성을 마음 한켠에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물가 안정이야말로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데도 충분하다. 저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네 가지 변수의 조합이 이론적으로 충분히 저는 설명이 된다. 근데 아마도 이게 연결고리가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관세를 올리면 인플레 발생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반드시 그 인과관계를 유도한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서 지금 상반기를 그렇게 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코멘트를 혹시 박사님께 먼저 여쭙고 또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클래시컬한 네.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겪으면은 이제 이런 조합이 나오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 네. 조합이 나오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상반기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금리 문제입니다. 네. 금리 그러니까 단기 금리도 아니고 장기 금리 문제거든요. 그 장기 금리는 지금 이제 트럼프는 저금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시장에서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트럼프가 그리던 세상에서는 돌발 변수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안정이 되고 예. 그다음에 물가가 안정이 돼서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장기금리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그다음에 이제 단기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어쨌든 인하하는 방향성은 인하하는 방향성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장기금리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거는 요거는 트럼프가 아마 예상을 못한 것 같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경제 논리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미국의 어떤 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약달러와 고금리 현상.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약세가 되는 현상. 이 현상은 서로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자본이 유입이 돼서 강달러가 돼야 되는데 네. 약달러와 장기 금리 간의 이 모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지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1970년대 어떤 닉슨 대통령 시절, 그다음에 1985년도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처럼 미국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세계가 그냥 바로 쥐죽은 듯이 반응을 했던 그런 어떤 미국이 뭐를 해도 세계가 통했던 그런 시절하고는 조금 다르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의 채권을 던지고 이 채권을 던지면서 금리는 올라가고 달러는 약세가 금리가 올라갔지만 달러도 같이 던지는 거죠. 달러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달러도 같이 던지는 이 시장에서 달러와 미국 국채를 동시에 던지는 이 현상만큼은 트럼프의 생각대로 지금 굴러가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혹시 박사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이 있구나. 나름대로 어떤 정확한 목표 속에서 차근차근 자기 플랜대로 해간다라는 문제하고요. 그 트럼프가 성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트럼프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체계 있게. 자, 이 대목에서요. 저는 지금 우리 노영우 박사가 닉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건자에 트럼프와 닉슨이 주고받은 편지가 상당량이 공개가 됐어요. 네. 예, 닉슨이라는 사람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탄핵이 될 뻔하니까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간 사람인데 이 닉슨이 대통령 그만뒀을 때 트럼프하고 닉슨이 엄청나게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나이 차이가 39살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접선을 한 겁니다. 모임이 있을 때 가서 잘 보이고 인사도 하고 심지어 트럼프 타워에 초청을 해요. 우리 공짜로 집 줄게. 임대로 그냥 살아라. 그런데 닉슨의 편지를 보면 너무 제안이 고마운데 우리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 닉슨의 고향이 어디냐면 캘리포니아예요. 부인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뉴욕에 올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편지를 주고받는데 거기서 못다한 꿈, 닉슨 재임 시절에 닉슨 쇼크라는 1971년에 이른바 금태환 제도 중단시키고 뭐 이러면서 그 이후에
미국이 완전히 실패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거든요.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둔화되고 그래서 오일 쇼크도 사실 닉슨 때문에 온 거고 세계 우리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 닉슨이 탄핵이 아니라 사표 안 됐으면 저는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닉슨하고 트럼프가 오랫동안 교류를 했고 트럼프를 대통령 나가라고 권유한 편지도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닉슨이 트럼프의 정치적인 서성이라고요. 네가 대통령 한번 해봐. 너 생각 괜찮네. 그래서 지금 닉슨의 상당수의 못다한 꿈이 트럼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중에 1971년도 닉슨 대통령이 그 유명한 금태환 제도를 일거에 브레튼 우드 체제를 깨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미국이 자기들이 제일 수혜받는 이 달러 기축통화 안 하자는 거야 뭐야? 그때 나와 있던 대학 논문을 보더라도 대학 교수들도 전혀 생각, 그러고 완전히 세계는 망한다. 이렇게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그때 달러 기축통화를, 달러 금태환 제도를 계속 몰고 갔으면 미국 망했어요. 줄 금이 없는데. 베트남 전쟁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축통화를 하면서 무역 흑자를 계속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구상은 경제 원리로서 돈을 푸니까 뭐 시중에 자금 사정이 돌고 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고 이런 선을 좀 넘어 있다고 이 양반은요. 트럼프가 세금을 트럼프의 매가 감세안을 지금 추진해서 이제 2026년 회계년도가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엄청나게 세금을 지금 줄였지 않습니까? 네. 세금을 줄였는데 줄인 세금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의 답변은 관세 많이 걷는 거 있잖아. 네. 관세로 벌충할 거야. 그게 내 원래 목적이야. 그리고 트럼프는 내국세, 미국 사람들에게 세금을 안 내게 하는 거야. 그게 내 아이디어이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건국의 아버지들, 미국이 원래 내국세가 없었어요. 건국 초기에. 관세로만 꾸려진 나라였다고요. 미국의 소득세가 생긴 지 그 건국 후 한 거의 80년, 90년 정도 돼야 생깁니다. 그 건국의 초기로 들어가겠다는 그 환상이 확실히 있어요. 환상이라보다 비전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게 지금 물가도요. 물가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물가를 잡으려면. 트럼프는 그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물가 잡는 것은 그렇다고 경제 원리를 완전히 어긋난 것도 아닌데 발상의 전환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람들 소비자 물가, PC 물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가스입니다. 가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움직이고 다니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차들 몇 대씩 갖고 있고. 지금 기름값 왕창 낮췄어요. 사우디를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미국의 비축유, 거기다가 특히 트럼프가 구상하는 것은 화석연료, 네. 대대적으로 지금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 유가 떨어지고 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때문에 전쟁을 종전할 수가 없는 게 언제 또 도발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구상은 다른 나라는 여기 종전하느냐, 거기에 철수하느냐, 뭐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아예 팔레스타인을 내가 먹어버릴래. 그게 구상이 실현이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의 생각, 차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을 미국이 먹어요. 대신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하고 미국이 원조를 해주면서 그쪽으로 팔레스타인 사람을 이제 사실상 피난처를, 레퓨지를 주면 그러면 팔레스타인과 미국이 직접 충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리고 자기는 거기다가 리조트를 만든대요.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 이런 엄청난 틀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금리 인하도 공급 측면에서 수요 공급에서 공급량을 대폭 늘렸어. 그게 아까 김광석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게 중국이 공급 물량을 퍼뜨리든 아니면 미국이 에너지 같은 것은 공급 물량을 퍼뜨리든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의 지금 가장 약한 고리, 트럼프가 지금 미란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미란 보고서. 이 미란이 최근에 미국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했어요.
작년 2024년 11월 달에 미란 보고서만 하나 쑥 내놓고 자기가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됐는데도 언론과의 접촉을 안 했습니다. 워낙 미란 보고서가 민감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약달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미란 보고서에 그런 얘기 없다. 미란 보고서에 잘 행간을 잘 읽어보라. 미국은 강달러다. 이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데 그 전후 좌우의 얘기를 보니까요. 이게 트럼프의 가장 약한 고리. 지금 미국은 속내는 약달러 하고 싶어요. 그래야 무역 수지 적자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약달러라고 얘기하고 1985년도처럼 플라자 협상한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 대폭 조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에 국제 수지, 무역 수지는 좀 잡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아픈 골이 그게 뭐냐면 사실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잖아요. 근데 지금 국채 안 팔리잖아요. 더더군다나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반토막을 내놨어요. 1기 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싸우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는 다른 나라, 미국 내가 아닌 다른 외국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가장 많은 국채를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이 시리얼을 보더라도요. 자, 지금 가장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가 그 나라가 미국의 국채를 사줘야 세계가 장기 균형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은 부채는 늘어나지만 일단 달러 들어온 거를 국채를 사는 형태로 해서 돌려줌으로써 세계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안전하나마 그나마 세계가 돌아갈 수 있는 게 다른 무역 수지 흑자국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이걸 중국이 팔았어요. 그동안에 6, 7년 동안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지금요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 순위가 3등으로 떨어졌어요. 계속 1등이었는데 지금 1등이 일본 그리고 2등이 영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등이 중국이 됐단 말이죠. 그걸 시진핑이 지금 인조이하고 있어요. 협박 카드로 쓰고 있는 거죠. 만약에 국채를 제대로 팔지 못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국가 부채, 단기적인 재정 적자, 지금 트럼프의 구상이 지금 당장의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 아니거든요. 몇 년간은 적자가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내가 이걸 한번 해소해 볼게 이건데 여기서 중국이 브레이크를 딱 걸어서 지난번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렸던 4월 초 2025년 4월 초로 돌아가더라도요. 그 당시도 예외 없는 관세 폭탄이다 했다가 며칠 만에 무너진 게 국채 시장이 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장 약한 고리가 국채고 지금 그때 누가 과연 국채를 팔았을까? 그게 조금 더 있어야 나옵니다만 저는 일본이 많이 팔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중국도 좀 팔았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 있는 헤지 펀드나 그 국채 자경단들, 그 비질런트들이 팔았으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목이 가장 약한 고리인데 만약에 달러가 약세를 한다는 전략을 들키게 되면 플라자 해당 같은 노골적으로 내놓고 하게 되면 국채가 안 팔려요. 달러가 계속 트럼프 재임 시절은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달러 베이스로 나와 있는 국채를 사면 손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채는 좀 강매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트럼프가 갖고 있는 약한 고리, 이른바 미 국채 금리가 치솟을 때마다 움츠려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 그리고 팔 것이다라는 그 카드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여기서 좀 이어서 다른 질문으로 좀 노영우 기자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미 국채를 파는 것이 미국의 약한 고리를 흔드는 모습인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약한 고리를 흔들거나 깨는 모습인 건 가능하지만 카드는 맞지만 중국 자기 스스로 또 약한 고리를 만드는 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순위로 3위국이라고 할 만큼 많은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소위 중국의 중요한 자산인데 그러면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도한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보유한 자산을 손해 봐가면서까지 그 카드를 쓸까?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하거든요. 벌이 상대방의 침을 쏘는데 침을 쏘면 나도 죽어요. 약간 이런 종류의 국채 매각이라는 공격 카드를 갖고 있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영우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라는 게 네.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때리는 싸움은 없죠. 네. 내가 두 대 때리면 한 대는 맞을 각오를 해야지 이제 두 대를 때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중국을 두 대를 때리면 자기는 한 대를 맞을 각오를 하고 지금 때리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미국한테 두 대를 맞을 때는 나도 한 대를 때려야지. 그렇죠. 그래 그런 어떤 카드가 없으면 싸움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때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일방적인 그 복종과 지배만이 있을 뿐인데 중국은 당연히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 각오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을 전반적으로 보면 6, 7년 동안에 1조 달러가 넘게 있다가 지금은 한 7,6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이게 3월 달까지 보유량이 나왔는데 2025년 1월 달에 7,600달러 정도, 그러니까 7,600억 달러 정도에서 2월 달에는 7,800억 달러, 200억 달러가 늘어납니다. 네. 중국이. 그다음에 3월 달에 지금 다시 200억 달러가 줄어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인 추세는 내려가는 추세지만 중국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미국 국채 보유량의 변동성이 지금 큰 상태입니다. 어떤 날은 확 샀다가 어떤 날은 확 팔았다가. 이거는 저희가 뭐 중국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거는 저는 협상용 카드다. 중국의 어떤 그 국채 매각의 어떤 행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트럼프와의 어떤 협상용 카드로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래 패턴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중국은 또 하나 재밌는 게 그 미국의 어떤 달러 그 인덱스로 표시한 그 달러 가치가 지금 한 8%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올해까지. 그럼 이제 미국 달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로화도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엔화, 원화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 중국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중국의 위안화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은 이 아까 그 저기 무역 수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관세 말씀하셨는데 관세를 부과하면은 중국은 위안화를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도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관세를 무마시키는 정책을 폈었고 근데 이번에도 중국은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기준금리를 낮추고 위안화 가치를 평가 절상시키지 않는다는 거. 상대적인 평가 절하죠. 미국 통화에 비하면은 상대적 평가 절하를 시킨다는 것은 중국이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달러와 저금리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틀만 놓고 보면은 그 달러 공급을 늘리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강달러가 되는 이런 어떤 시장 원리로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아까 닉슨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닉슨 대통령은 그런 상태에서 뭘 했냐? 미국의 파워를 이용하는 정책을 핀 겁니다. 시장 원리를 깬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장 원리를 한 번은 제대로 깨야지 이게 뭔가가 이제 이 조합이 맞춰지는 겁니다. 닉슨 대통령은 그때 금태환 정지라고 그러니까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이 약속,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깨버렸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뭐 세계 경제 어떤 식으로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반시장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정책을 한 번 정도의 충격을 줘야지 그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달러를 약화시켜서 무역 흑자를 이루겠다는 것과 저금리를 이루겠다는 이 두 가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에 한번 충격을 줘야 된다.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란 보고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란 보고서는 뭐 어떤 영구채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를 팔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뭐 100년 만기 채권이라든가 영구채로 스왑을 하는 부분, 이게 상당히 반시장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격을 한번 줘야, 미국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활용한 충격을 한번 줘야지만이 트럼프의 퍼즐이 맞춰진다. 근데 아직 그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은, 왜냐하면 이제 미란 보고서에서 약간의 그 팁을 줬죠.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알려진 카드는 더 이상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시장에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그대로 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은 다른 식의 어떤 충격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주셨던 의견 속에서 제가 피드백을 한 가지만 드리면, 제 토론 의견보다는 피드백을 한 가지 드린다면, 어쨌든 지금까지의 경과를 봤을 때, 그리고 미국 경제의 구조를 봤을 때, 특히 재정 적자라든가 재정 건전성 상황을 봤을 때,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마다 트럼프가 움찔하는 모습이다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다만 그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그 배경 속에 정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국가가 매각하고 있는 건지는 드러난 건 아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국이 정말 강한 카드를 하나 장착하려면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서는 안 됐다. 오히려 세계 최대 미국 국채를 보유한 1위국이어야 되고, 압도적으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 한 방에 매각했을 때, 물론 그때 중국도 스크래치를 받겠지만 미국을 제대로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나가는 이런 현상은 오히려 대응 전략 카드로서는 좀 약한 거 아니냐 하는 의문과 함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 국채를 보유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국의 시나리오일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미 국채 금리를 올려놓는 것이 목표일까? 아니면 미 국채를 많이 보유했다가 한 방에 대대적인 매각을 해서 미 국채 금리를 일시적으로 급등시키는 게 목표일까? 그러니까 둘 다 충격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하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번에는 김대호 박사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판다, 뭐 안 판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기보다도요, 하나의 대응 카드로 네. 쓰는 건데, 바로 그 카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팔면 그때는 카드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팔았다 살았다 하면서 또 샀다 팔았다를 하게 되면요, 자, 팔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국채 금리가 치솟고. 그렇죠. 그러고 좀 있다가 그 가격이 피크로 떨어졌을 때 부분에 다시 사면 시세 차익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현재로서는 중국이 국채를 완전히 판다든지 이거 가지고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카드로,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카드로 한번 자기의 힘이죠. 하나의 레버리지죠. 근데 저는요, 트럼프가 이런 구상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애들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디폴트 선언해버리면 돼요. 부채가 많잖아요. 국채 원금 안 주면 돼요. 마치 그것은, 더 무서운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글을 제가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여러 번 봤어요. 아니, 안 주면 되지 뭐.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달러 기축통화, 그죠? 달러 기축통화 이제 그 금퇴한제도 이제 금 못 바꿔줘.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우리 부채가 너무 많아. 재정 적자 많아. 우리 경제 너무 어려워. 그래, 지금부터 10년간 우리 원금 상환없어. 예를 들어 쿠폰 준 거 같은 경우에 이자 상환없어. 이런 정책 얼마든, 미란 보고서에서는 영구채 또는 한 번 사면 100년 후에나 갚는 이런 식의, 그러면 그거 한 번 팔면요, 국채 문제 100년 동안 해결이 돼요. 그런데 당장에 전 선언할 수 있는데 아주 가깝게 돈 안 주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 돈 없다는데. 그럼 끝이에요. 미국은 그런 카드를 갖고 있다고. 중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팔까 살까? 그렇게 장난을 치잖아요. 미국이.
야, 오늘부터 우리 국채 10년간 돈 못 줍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자, 닉슨이 한 것을 그때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했나 한번 보자는 노영우 박사님 말에 굉장히 난 공감을 하는데 무슨 닉슨이 그때 어떻게 했나를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8월 15일 날 그 닉슨의 조처는요. 금태환 제도는 우리 입장에서 컸기 때문에 지금 경제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이지 그때 미국 국내적으로는요. 가격 동결해 버렸습니다. 닉슨 쇼크의 가장 큰 거는 미국 내에서 물가 못 올려. 이거 할 수 있다고요? 사회주의 국가. 그런 조처 저는 트럼프가 곧 하리라고 봐요. 그런 거를 충격적인 조처로 판을 흔들어서 미국을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가는 것이지. 금리를 어떻게 올라가도 제롬 파월을 을내고 달려서 그건 트럼프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냥 연준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연준 저거 110몇 년밖에 안 돼요. 미국 오랜 역사에 연준을 없었던 적이 많아요. 큰 틀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그때 닉슨이 어떻게 했냐면요. 물가 못 올리게 만들어버리고 동결해버리고 그다음에 외국을 향해서는 그때 관세 전 세계 10% 관세 폭탄을 때립니다. 전 세계 10%. 트럼프가 이번에 전 세계 10% 때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잊어먹고 있어요. 근데 관세 폭탄을 때렸는데 6개월도 안 가서 자 트럼프가 닉슨 쇼크를 발표한 게 1971년 8월 15일이었는데 그해 12월 달에 스미소니안 협정이라는 게 나와요. 스미소니안 협정. 이 대목도 우리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닉슨의 그 금태환 제도 충격은 스미소니안으로 해결이 돼요. 스미소니안 체제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일단 스미소니안 체제는 달러 금태환 제도 미국이 못 바꿔준다는 걸 이해한다. 어그리 해버려요. 어그리하고 그 대신에 반대급부로 미국은 관세 폭탄 없어요. 스미소니안 협정에서 전 세계를 향한 관세 폭탄 없어요. 저는 관세 폭탄 그거 없어진다고 봐요. 오래 안 갈 거예요. 네. 관세는 제가 해봤자 미국도 불편하거든요. 지금 서로 다치는 건데 관세보다는 환율이 낮고 환율보다는 지급 정지 선언이 훨씬 낫죠. 뭐 간단하잖아요. 안 주겠다는데 뭐. 미국은 지금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경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실제로 사석에도 여러 번 했어요. 자, 그다음에 가상화폐 문제도요. 좀 이따가 교수님이 기회를 좀 하겠습니다만 가상화폐도 판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엄청난 수단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너무 지금 이거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요. 그다음에 닉슨의 그때 그 국무부 장관이 헨리 키신저 아닙니까? 유대인 헨리 키신저. 키신저가 어디로 갔습니까? 닉슨 쇼크 쳐놓고 간 데가 사우디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페트로 달러 협정을 맺어요. 그리고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하라. 오페크는. 그래가지고 야만이 석유상 두당 쿡 찍어 미국하고 합의돼요. 합의됐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소리는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국제 간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사건들은 공개 안 된 것도 많거든요. 네. 환율 같은 것도요. 앞으로 미국이 환율을 평가 절상을 다른 나라 시킨다 안 시킨다 이거 공개 안 할 겁니다. 공개하는 순간에 시장에 교란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를 가서는 그 사우디에 그 사우디로부터 석유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오펙 국가들 그쪽에 오페크라는 카르텔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 카르텔의 힘으로 사우디는 국제 유가를 마구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혜택은 안보 보장해 줄게요. 안보인데요. 사우디의 안보라는 것은 이번에도 트럼프가요. 1기 대통령 백악관에 들어와서 최초로 찾은 나라가 중동 순방이고 두 번째 이번에 돌아와서도 중동 국가를 먼저 갔습니다. 가서 카타르에서 비행기 한 대를 그냥 뇌물로 선물로 받잖아요. 이거 다른 사람은 생각을 못해요. 비행기를 한 대 받아와요. 미국에 지금 보잉사가 대통령 전용기 만드는 게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이게 발상에 전환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우디가요.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이란을 비롯해 가지고 민주화 혁명, 공화국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카타르하고 UAE, 사우디 세 나라가 지금 왕정이에요. 민주화 추세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런 체제가 과연 오래 갈 수 있겠느냐? 미국도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사우디 갔다 와서 한 얘기, 사우디에서 한 얘기 보면요. 바이든을 막 공격하면서 바이든이 멍청하다. 자,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출하고 민주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사우디나 UAE 그다음에 그 카타르는 미국의 스탠다드를 적용할 수 없다. 이 정말 잘 살고 있네. 그 빈살만 앞에서 왕정을 해서 정말 잘 사네. 그 사우디 사람들은요. 왕정에 대한 도전이 제일 무서워요, 지금. 이란으로부터 넘어오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 그다음에 아브라함 협정 있잖아요. 아브라함 협정. 네. 트럼프가 하다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식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삭의 아버지인데 원래 이스마엘이라는 첩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사람 지금 유럽 사람, 중동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중동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서로 동의해요. 근데 그게 이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 협정으로 만난 것은 중동은 중동끼리 뭉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사우디에 동맹을 맺고 안보 동맹을 형성시키러 이번에 간 거예요. 아브라함 협정을 완성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석유 마음대로 장악하죠. 이스라엘의 근심이 없어지고 반이란 동맹. 그리고 이번에 그 아라비아의 페르시아만 이름을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로 바꾸겠다는 그것도 다 중동에서 완전히 사우디 주도로 해주겠다. 그것을 대가로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거대한 지금 플랜을 꾸고 있다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2025년 하반기나 2026년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 올 것에 대한 대책, 트럼프의 큰 구상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께서 워낙 2025년 하반기 트럼프 행정부의 큰 그림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카드로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한번 좀 이런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겠구나라고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노영우 기자님께 방금 말씀해 주신 김대우 소장님의 말씀에 대한 피드백이나 아니면 25년 하반기에 있어서 꼭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 또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네. 우리 김대우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경제라는 그 각도로 경제라는 앵글로만 보면 네. 세상을 제대로 못 볼 수가 있다. 그렇죠. 특히 이제 2025년, 2026년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는 네. 그러면서 이제 닉슨의 사례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닉슨의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경제 문제죠 사실은. 네. 달러가 이제 달러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낸 거죠. 미국의 문제는 너무 많이 찍어내서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향유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걸 소비를 통해서 달러를 찍어내서 세계 각국에서 그 물건 사가지고 미국은 잘 먹고 잘 산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오니까 그것을 약간의 미국의 어떤 군사력, 정치력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지금의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국가 부채의 문제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미국이 무역 역조를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무역 적자를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람들의 저축보다 소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요만큼만 생산해 놓고 세계에서 온갖 것들을 다 가져다가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좋은 거, 뭐 옷도 잘 입고 먹을 것도 잘 먹고 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무역
적자를 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역 흑자를 봤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소비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거꾸로 보면 우리는 허리를 졸라매고 돈을 벌은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벌어서 우리는 작은 나라고 외풍에 시달리는 나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외환보유고로 다 쌓아놨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를 다 사줘가지고 외환보유고라는 게 뭐 아무것도 우리가 소비할 수 없는 그런 재산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미국이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죠. 미국의 어떤 부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무역 적자가 또 부채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국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는 상황과 각국이 미국한테 돈 줘 이렇게 돈 달라고 얘기했을 때 돈을 줄 수 없는 지금의 미국 상황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럼 이제 해결 방안도 경제적인 걸 가지고만 해결하려 그러면은 그 해결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아까도 금을 계속 달러를 계속 가져오던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 그 중국이 국채를 팔고 일본이 국채를 파는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 당시에 프랑스도 미국한테 가서 금 달라 그랬고 독일도 미국한테 가서 금 달라 그랬어요. 달러를 가져가 가지고. 그러면은 미국은 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지금 국채를 판다고 하는 것도 미국 국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달러를 파는 것도 미국 돈을 못 믿겠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팔기 시작하면 미국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국가에 미군을 파견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미국은 항상 다른 나라보다 약간 우위인 위치에서 그런 어떤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고 그 지위를 활용을 하는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위를 그 닉슨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역사에서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는 닉슨의 사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센 걸 할 수도 있고요. 그 만약에 그게 이제 그 정도가 안 가더라도 그 약한 정도의 정책을 통해서라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센 걸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 정도의 레벨까지는 이미 머릿속에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의 2025년 하반기에 뭐 이런 어떤 트럼프식 어떤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주셨는데 저도 이제 말씀에 대해서 피드백과 제 토론적 의견을 좀 드려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닉슨 대통령이 가동했었던 뭐 그 금태환제 사태 그것을 뭐 그런 방식의 그 핵폭탄급의 뭔가 정책을 구상할 수 있다. 하나의 카드로서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카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디폴트 선언해 버린다. 만약에 그런 카드를 만약에 발동시킬 것을 중국도 가정한다면 또 이렇게 국채를 대량 매각하는 카드를 발동시킬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둘 다 막강한 카드를 한 가지씩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먼저 가정하고요. 두 번째, 저도 지금의 이 미국의 무역 구조나 이런 것을 더 면밀히 뜯어보았을 시간이 없었을 만큼 많이 뜯어봤거든요. 최근에 오죽하면 1900년부터의 미국의 수출입 무역까지 통계를 다 뜯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언제까지 계속 무역 적자만 있었나? 무역 흑자도 있었더라고요. 1900년 초반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이한 현상 속에 어쨌든 트럼프라는 인물은 무역 적자가 문제다라고 인식한 사람인 거예요.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무역 적자가 문제다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인식하에 어떤 카드를 그다음 꺼내들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핵폭탄급의 미국의 디폴트 선언이라든가 연준을 없앤다든가 뭐 닉슨 대통령이 했던 그런 종류의 핵폭탄급의 카드까지 아니더라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이런 문제 인식을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일단 이 카드를 쓸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카드 중에는 워낙 뭐 많이 다 보셨지만 미란 보고서상에서 자주 나왔었던 표현이 디펜스 엄브렐러예요. 타리프라는 표현도 많이 나왔지만 디펜스 엄브렐러라는 표현이 41페이지 내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도 미국과 안보 관계에 있는 동맹 관계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적이니 안보적으로 의존적이니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런 종류의 카드를 가지고서라도 미국이 원하는 소위 달러 약세화를 유도하는 그런 물밑의 협의를 해 나가지 않을까. 이게 하나의 카드, 그러니까 관세 이외의 카드 아닐까. 관세라는 카드는
서로 간에 충격을 볼 만큼의 카드인데 굳이 그 카드를 계속 길게 가져갈 필요 없고 고물가를 원하지도 않고 역시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관세라는 카드를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환율이라는 카드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근데 환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보라는 카드로서 맞바꾸자. 안보 그러면 너가 방위비 분담금 이만큼 더 내. 아닐 거면 원화 가치 절상해라는 종류의 협의를 물밑에서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이제 토론적 의견 드렸고 또 질문을 또 하나 던진다면 25년 중반 들어서 환율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요동치고요. 근데 25년 하반기 환율을 뭐 전망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정말 미국식 이런 환율 전쟁, 상대국 통화의 절상 압력 이것을 정말 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엔 순서를 잠깐 바꿔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취해 나갈 것인지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뭐 제1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방식은 절대 아닐 것이다라고 저도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전쟁 어떻게 보시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노 박사님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